인류의 역사는 모험의 연속이었고 그 모험의 시대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 태양과 별자리로 만들어진 항해 기술은 바다를 건너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며 항해술, 나침반, 자이로스코프 등을 만들어내며 발전했습니다. 이젠 자율차, 도심 항공교통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정밀 위치, 항법, 시각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항해 기술, 위성 항법 시스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교통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심 항공교통, UAM, 무인 자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위치 정보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국의 통신 발전 및 항법 시스템 발전을 위해 주요 국가들이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의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역시 자체적인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인 KPS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구현을 위해서 보다 정밀한 위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스마트 강국으로 향한 우주 대항해 시대. 망망대해 우주에서 벌어지는 각국의 불꽃 튀는 기술 대결 속에서 대한민국의 나침반 KPS와 항공위성 서비스 카스를 구축하고 위성 항법 분야 인프라 시대를 넘는 대항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주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통신위성이 전해주는 세계 곳곳의 소식을 인터넷과 TV를 통해 확인하고 기상위성이 보내준 위성 사진으로 예측한 일기예보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 생활에 편리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스마트폰까지.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우주에 있는 위성과의 교신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요. 처음 가보는 동네, 자칫 길을 헤맬 수도 있지만 위성에서 교통 정보를 받아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도 척척 알려주고 가까운 주차장의 위치를 찾아 헤맬 일도 없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위성 항법 장치인 GPS. 인류 역사상 최대의 혁신 기술로 꼽히는데요. 인류가 하늘로 쏘아 올린 나침반이자 보이진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서 편리함을 제공하는 위치 인식 기술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차량을 운행하니까 내비게이션 쓸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어느 위치를 갔을 때 이제 내 지역이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어떤 맛집이나 놀러 갈 거리 그런 게 있나, 그런 거를 알아볼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좀 현재 위치를 모르고 이제 제가 가야 될 곳을 모르면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꼭 필요한 것이 이제 GPS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준 GPS. 그렇다면 여러분은 GPS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난 9월 1일 새벽 미국의 뉴욕을 출발해서 서울로 오고 있던 대한항공 모잉 747 여객기가 살린 부근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승객과 승무원 269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983년 9월 1일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사상 초유의 민간 항공기 미사일 피격 사건. 우리나라의 여객기였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당시 항공기 운항에 사용했던 관성 항법 장치 INS의 고장으로 칼 007편은 항로를 이탈하며 민항기가 지나지 않는 소련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이를 영공 침범으로 오인한 소련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입니다. 최악의 민항기 사고로 기록되는 칼 007편 격추 사건. 당시 사용하던 관성 항법 장치가 항공기의 자세를 잡는 데 유용하게 사용됐지만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오차가 누적돼서 위치 오류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군사용으로 구축 중이던 GPS를 민간인 무료 사용을 허가했는데요. 다만 군사용으로 사용될 것을 염려한 미국은 암호화된 에러 코드를 삽입해 무료로 송출했기 때문에 GPS의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GPS의 활용도가 점점 커지며 2000년 미 클린턴 대통령은 GPS의 고의적 오차 발생을 중단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일상 속에서 GPS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사건 사고가 있었고 개발국의 선택이 있었으며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시대적 흐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GPS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광범위한 곳에 사용되고 있죠. 개인의 내비게이션용으로 쓰일 수 있지만 국가가 어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철도라든가 항공기라든가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그런 경우 사용이 금지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GPS는 항상 무료로 아무 때나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서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이 순간부터 GPS를 못 쓴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혼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GPS는 전 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그렇다면 GPS는 어떻게 내 위치를 찾아내는 걸까요? 누군가 산 정상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위치를 찾는다면 스마트폰은 우주에 떠 있는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습니다. 우주에서 전파를 보낸 시간 정보와 지구의 스마트폰에서 받은 시간 차이를 계산해서 위성과의 거리를 알아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3개의 위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개의 위성이 쏘는 전파에 2개의 교차점이 생깁니다. 하지만 내가 A에 있는지 B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데요. 이때 세 번째 위성이 쏘는 전파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사용자의 위치가 정확히 좁혀집니다. 그래서 위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좁혀지는 교차점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더욱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GPS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위성이 있어야겠고 그리고 지상국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상국이 해야 되는 일은 위성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위성과 나 사이에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오차의 요인이 있는데 그것들을 정확히 계산해서 나한테 보내주는 그런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수신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위성 그리고 지상국 그리고 사용자 수신기 그렇게 세 가지의 부품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명사처럼 쓰는 GPS는 미국의 위성항법 시스템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도 위성항법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위성항법을 구축한 나라는 미국의 GPS, 러시아 글로나스, 유럽연합 갈릴레오, 그리고 중국의 베이더우인데요. 이들은 전 지구에 서비스하는 위성항법 시스템입니다. 네, 기술 발전에 따라서 보다 정확한 그 항법 정보, 위치 정보가 중요성이 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구현을 위해서 보다 정밀한 위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향후 자율차, UAM, 스마트시티, 스마트 농업 등의 구현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각국이 니즈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향후 실제 재난재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보다 정밀한 정보를 통해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2020년 7월 중국은 베이도우의 글로벌 개통을 선언하며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후 26년 만에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을 갖게 된 것입니다. GPS보다 더 많은 위성으로 운용되는 베이더우의 오차 범위는 5에서 10m 이내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은 이러한 점을 앞세워 전 세계 24시간 고정밀 위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이젠 세계적으로 자국을 위한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 우리가 구축하려는 한국형 GPS의 정식 명칭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항법 정보 시스템인 GPS 같은 경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범용적으로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GPS 시스템이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신호의 신뢰성이라든지 정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우리나라 국토 환경에 취약한 부분들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라서 보다 정밀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에는 GPS로 한계가 있고 저희 고유의 독자적인 안정성을 갖춘 독자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성 기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천리안 위성 개발 경험이 있고 위성을 우주로 보낼 발사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발사체가 바로 누리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를 위한 위성은 어떻게 구축될까요? 지구의 자전주기와 같은 정지 궤도, 그리고 기울어진 채 운행하는 위성 궤도를 경사 궤도라고 합니다. 정지 궤도에 있는 3개의 위성은 지구의 자전과 인공위성이 지구를 도는 것이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 봤을 때는 위성이 항상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KPS는 한반도 상공에 매일 떠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위성 항법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KPS 위성은 총 8기로 구성이 됩니다. 정지기도 3기, 그다음에 경사기도 5기로 구성이 되고요. 한반도 인근이기 때문에요. 범위는 좀 더 넓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 서비스들의 대표적인 대상이 한반도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신호는 동북아까지는 펼쳐나가지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터급이나 센티미터급 서비스는 현재로서는 한반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3차 우주개발 진흥개발 계획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는 시작됐는데요. 지난 2022년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독립사업본부인 KPS 개발사업본부가 출범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KPS 연구개발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정밀한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KPS는 2035년 완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자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가 됩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내비게이션, 항공기, 선박 등 모든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위성 항법 시스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은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GPS와 달리 KPS는 국내에서만 사용될 예정인데요. GPS를 보조하여 위치 서비스 등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건 역시 큰 장점입니다. 지금은 GPS라는 대표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차라든지 시스템의 신뢰성이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지금 정체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걸 뛰어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도 여러 단계의 정확도를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분야가 개발할 수 있게끔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도 기술 근간을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GPS 같은 위성 항법 신호는 먼 우주에서 오기 때문에 대기권을 이루는 전리층과 대류층을 통과하면서 생긴 신호 굴절로 전파 지연이 생기고 이에 오차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위성 신호를 받은 지상국에서 오차를 계산해서 다시 위성으로 올려주면 더욱 정확한 항법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GPS의 오차를 보정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카스입니다. 2022년 6월 남미 기아나 쿠르 우주센터 맹렬한 불꽃과 함께 항공위성 1호기가 발사됐습니다. 위성은 보호덮개 분리와 1단 로켓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28분 만에 모든 분리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인 카스 중계기를 탑재한 위성이 발사에 최종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카스는 기존 15에서 33m 수준이었던 GPS의 신호 오차를 1m 수준으로 보정해줄 시스템입니다. 한층 더 정밀하고 신뢰도가 높아진 위치 정보로 자동차 길 안내부터 농업, 운송 분야 등 국민생활 전반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스는 기본적으로 위치 정보의 정확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항공기 운항 분야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GPS는 전파 굴절 등의 속성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평적으로는 15m, 수직적으로는 33m까지 최대 오차를 가집니다. 이러한 오차를 가지고 있는 GPS는 정밀한 위치 정보가 필요한 항공기 등에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를 보정해 줘야 되는데 카스는 이를 보정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카스를 통해서 보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차가 1m에서 1.6m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 수요와 위치 정보의 부정확성 때문에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 위험 등을 대비하려면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은 필수적입니다. 시스템의 안정성 실험, 국제 표준 인증 후 2023년 말 항공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카스 도입으로 항공기가 출발 공항에서 목적 공항까지 최적 항로를 활용할 수 있어 항공기 지연 및 결항 감소를 기대할 수 있고 항공기 연료 절감과 탄소 배출량 감소 등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운항이 가능하게 됩니다. 카스의 운영 전담 조직 항공위성 항법센터를 찾았습니다. GPS 위성 신호의 오차를 계산하고 실시간으로 보정된 신호를 송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위치한 지상 기반 시설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성능을 분석하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항공위성항법센터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 카스 운영 전담 기관으로 지난 21년 2월 신설되었습니다. 센터는 카스 운영 및 유지 보수, 시스템 성능 향상 및 고도화, 서비스 무중단 운영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 카스 정식 운영에 앞서 각종 규정 및 지침 제정, 교육 훈련을 통한 카스 전문가 양성 등 카스 정식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항공위성 서비스 시스템 카스는 기준국 7개소, 통합운영국, 중앙처리국 2개소, 위성통신국 2개소의 지상 기반 시설과 정지궤도 위성인 항공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설은 양양 및 제주 등 전국 주요 지점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스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걸까요? 기준국에서는 GPS 신호를 수신 후 항법 데이터를 추출한 신호를 중앙처리국으로 전송합니다. 중앙처리국에서는 수신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정 정보와 무결성 정보를 만들어 위성통신국으로 전송합니다. 위성통신국은 수신한 정보를 정지궤도 위성인 항공위성으로 송신하고 항공위성에서는 보정 정보와 무결성 정보를 포함한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 신호를 전 국토에 발송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누구나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위치 보정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카스는 지상 시스템 간 단계별 연계 시험을 작년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성능 확인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카스 신호를 위치 기반 산업, 학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테스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카스는 작년에 하이 시스템 간 단계별 연계 시험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성능 확인 등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부터 카스 신호를 위치 기반 산업, 학술 연구 등에 테스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카스 신호를 우선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항공용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및 운영의 안정화, 그리고 국제민간 항공기구 기준에 따른 항공경 인증 등을 거쳐서 23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카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 후 2024년부터 성능 개선 기간에 돌입하는데요. 성능 고도화 작업을 통해 카스의 기능과 성능 범위를 더욱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스와 KPS가 상용화되면 우리나라도 자국의 시스템과 인력으로 한반도 지역의 위치와 시각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련의 이런 과정을 통해 관련된 항공우주 산업도 더 발전될 수 있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위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UAM 등 다양한 자율 시스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카스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 2014년입니다.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빅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지난해 6월에 카스 인공위성 제1호기를 정지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위치 정보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미래의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카스는 이러한 위치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엄밀하게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교통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GP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역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인데요. 내비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수록 안전 운행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데요. 그 위치를 파악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GPS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KPS와 카스가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비게이션의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활용하는 것이며 각종 도로 정보나 편의 정보는 내비게이션 업체에서 입력해야 하는데 실시간 정보는 GPS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우선 GPS에서 수신받는 정보로는 경위도와 그 고도, 그리고 이제 정확도, 속도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도는 사용자가 보는 내비게이션 지도는 2차원이기 때문에 경위도만 사용을 해가지고 현 위치를 매핑을 시키고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자가 주행했던 그 주행 각도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 도로와 사용자의 그 위치를 매핑을 시키는데 이걸 맵매칭이라고 하는데요. 맵매칭을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도로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방에 어떤 그 안내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업체는 지난 2년간 정밀 영상 수집 기술로 전국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 등 10km 구간에서 오차 범위 25cm 수준의 지도 데이터를 구축했는데요. 이를 통해 도로 공률이나 경사도, 제한 속도, 차로 정보 등 도로 위에 있는 장애물을 미리 인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차선 간 간격과 중앙 경계선을 포함한 세밀한 정보를 통해 최적의 운행 루트를 설정, 운행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성항법 분야 인프라가 상용화될 경우 최단 거리, 최소 거리 등으로 목적지를 안내하던 내비게이션이 좀 더 세밀한 길 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10m 이내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10m 이내란 고속도로 한 차선이 3m이기 때문에 차선 3개 정도의 정확도라고 보면 됩니다.
KPS나 카스가 상용화되게 되면 미터급 이하의 정확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현재 내가 있는 차선의 정보를 가장 완벽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도로가 1차선만 막히는 경우, 사고가 1차선에서 이제 사고 수습을 할 때 2차선, 3차선은 원활하게 통행이 되는 경우 2차선, 3차선으로 안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용자가 가장 큰 불만이 빠져나가야 되는 그 길에 안내를 정확하게 못 받았다. 그런 불만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사용자가 안내를 못 듣고 1차선으로 계속 주행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좀 더 강한 알람을 줘서 지금 곧 빠져나가야 된다. 3차선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거를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비행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상상 속의 일상이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도심 항공 이동 수단을 뜻하는 UAM입니다. UAM이 기존의 비행기와 다른 점은 전기 에너지와 자율비행, 저소음 공법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적용된 도심 교통 수단이라는 건데요. 특히 기업들은 UAM에 쓰이는 위성 항법 시스템 및 통신 시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UAM이 정해진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만큼 통신망 설계 및 구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항공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저희들은 CNS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C는 지상과 항공기 간의 통신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비게이션은 항공기가 태평양 위를 날아가는지 대서양 위를 날아가는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고요. 서베일런스는 레이더 등의 감시 시설을 이용하는 거고, 인포메이션이라는 I는 지형, 기상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있어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위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위성의 정확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UAM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있어서 위치 정보의 정확성은 항로의 폭이나 비행기 간의 거리들을 최적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위치 정보의 오류가 조금 있기 때문에 넓은 폭의 항로와 일정 간격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기체 간의 이격거리가 필요했지만, 정확한 위치 정보를 갖게 된다면 똑같은 하늘길에서 더 많은 비행기를 수용할 수 있게 돼서 상용화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수도권 및 광역권 중심에 버티포트를 설치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광역권 지역으로 UAM 운행이 본격화되는데요. 203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택시처럼 어느 곳이든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UAM이 상용화되어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용되려면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인 KPS와 카스, 즉 위성 항법 분야 인프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기준에 있어서 항공기와 항공기 간의 거리를 3노티컬 마일에서 한 5노티컬 마일, 킬로미터로 나타내면 5km에서 한 10km 정도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게 위치 정보의 오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이것들을 좀 더 카스나 KPS 시스템 서비스가 상용화된다면 현재의 좁은 하늘길에서 더 많은 항공기와 UAM을 수용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더 낮은 요금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하늘을 도화지 삼아 아름다운 불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물체, 바로 드론입니다. 다채로운 빛을 내는 드론들은 지금까지 밤하늘을 수놓던 불꽃쇼를 대신하기도 하는데요. 수초만의 대형을 바꾸며 이미지와 메시지를 전하는 드론 나이트쇼. 이제는 첨단 과학기술을 예술로 승화시켜 미디어 아트 장르의 새 지평을 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드론의 KPS와 카스는 어떻게 활용되는 걸까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찾은 곳은
춘천의 한 축제 현장. 오늘 이곳에서 드론쇼가 열릴 예정입니다. 군집 비행에 있어 무인 비행체인 드론은 신호를 받아 움직이는데 스스로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으로는 실시간 이동 추기 위치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GPS를 통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때 전해지는 데이터는 미터 단위이지만 실시간 이동 추기 위치 정보 시스템은 센티미터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충돌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저희는 주로 어떤 위성을 잡다기보다 그 현재 상용화된 모든 그 GNSS 위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GPS, 글로나스, 바이두, 갈릴레오 요 네 종류 모두 다 사용합니다. 그 드론들이 하늘에서 충돌 없이 잘 모양을 이루려면은 그 드론들의 현재 자기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드론 위성을 많이 잡아서 볼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성 시스템을 다 저희는 사용하는 게 그게 이유입니다. 드론 자체 설계의 완결성도 중요하지만 드론쇼를 위해선 더 정확하고 정밀한 위성 신호와 고정된 신호가 잡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위성 교란이 들어오거나 위성 항공 시스템이 갑자기 망가지면 드론들이 서로 자리를 잃게 되고 그때부터는 서로 충돌을 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군집 드론의 멋진 퍼포먼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위성 항법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GPS나 글로나스 같은 위성도 잡히지만 우리나라 위치상 중국의 베이도우가 많이 잡히는 상황. 제각기 다른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걱정이었지만 이제 KPS와 카스 같은 위성 항법 분야 인프라가 상용화되면 군집 드론의 활용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론이 그 현재 위치를 또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 위치를 경로를 정확하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드론의 현재 그 위치 그리고 GPS 신호가 더 많이 보일수록 좋은데, 만약에 KPS가 구축이 된다면은 그 대한민국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KPS 영향을 덕을 더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정밀한 그런 드론 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기술은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많은 장비가 필요한데요. 위성 항법 분야 인프라인 KPS와 카스가 상용화되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차의 핵심 중에 하나가 GPS이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시의 중요한 GPS는 전파를 이용할 때 가끔 전파 교란이 생기는데 자율주행차의 동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인지 판단 제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인지 중에서 인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표시하는 지구 전체 중에서 어디에 나의 위치가 되어 있는지, 나의 자세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제일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패스를 만들고 제어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이제 주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시작입니다. 시작이 이제 그 위치 정보고요. 또 자율주행차 어떠한 이동체의 제일 끝 타겟도 위치 정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확하고 안전한 GPS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이곳.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구실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네, 저희 연구실은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이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터가 필요한데 저희는 이 게임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환경을 만들어진 환경 내에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안전인데요. 이곳 연구팀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연구 중입니다. 게임에서의 움직임을 실제 차량과 연동시켰는데요. 다양한 기상 환경도 게임 내에서 구현해 현실과 똑같은 상황을 구현해 놓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실차를 실제 도로로 나가서 사고 환경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안에서는 다양한 사고 상황을 만들어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연구팀이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은 도로 주행 중 나오는 터널인데요. 이 구간은 특히 어렵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가령 도심지에 들어가면은 테헤란로 같은 데 들어가면 주변에 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파가 차단되거나 아니면 전파가 난반사되거나 이런 현상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터널에 들어가면은 위치를 정하기 위한 위성과 나 사이에 직접적인 그 직선 거리가 유지가 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신호가 안 들어오므로 위치 오차가 크게 증가하거나 아니면 위치를 취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차가 터널에 들어간 순간 GPS 신호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센서로만 처리해야 하는데요. 연구팀은 이런 상황을 실제와 똑같이 구현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GPS 신호를 받을 수 없고 센서가 동작하지 않는 순간도 안전을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연구팀은 지난 5년간 항법 위성 신호 설계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KPS 개발에도 신호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위성 항법은 각자 고유한 신호를 갖고 있는데요. KPS 신호를 우리가 설계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 항법 신호 설계 및 모니터링에는 높은 신뢰도의 항법 데이터 수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연구팀은 신호 설계 관련 연구를 지난 수년간 정부 출연 기관과 또 대학들의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에 제약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자료나 대응법도 중요합니다. 또한 타 시스템과 신호 간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GNSS 내지는 KPS 신호 설계에서의 굉장히 큰 중요한 점은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일반적인 어떤 통신 시스템 같으면 한국 내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한국 내 기준만을 가지고요. 근데 GNSS, KPS와 같은 위성 기반의 어떠한 시스템들은 지구를 돌고 지구상을 공전하고 있는 위성에서 신호를 송신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 시스템, 다른 국가 지역에 내가 만든 신호, 내가 만든 송출한 신호가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국가 시스템, 다른 국가 지역에 내가 만든 시스템이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 나가면서 신호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GPS를 사용해도 되고 중국의 베이더우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지금 우리는 왜 한국형 GPS와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본격적인 우주 시대에 막이 오른 이후 우리는 GPS라는 시스템을 통해 많은 편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GPS로부터 얻은 정보를 더욱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숨어 있었는데요. 우리의 기술력과 노력이 있기에 더 정확한 위치 정보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목표로 자체 위성 항법 시스템과 항공위성 서비스 구축을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자 위성 항법 시스템과 항공위성 서비스의 구축으로 우주에서 벌어지는 불꽃 튀는 기술 경쟁에 우리도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1mm의 오차라도 하나씩 줄여가는 만큼 우리의 위성 항법 기술도 그만큼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카스와 KPS가 완성이 되면 우리나라도 자국의 기술로 자국의 통제 하에서 완벽하게 한반도 지역에서의 위치와 시각에 대한 정보를 안전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저희가 KPS를 통해서도 저희가 단순히 우주 산업이 아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할 수 있는 그 핵심 기술로서 실제 저희가
그 기술 개발과 혁신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마중물이 될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 정보 획득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지금 우리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과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왔고 이제 조금씩 결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성 항법 분야 인프라가 만들어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단지 생활의 편리함을 얻고 기술의 일보 전진이란 개념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력의 확인이자 우주 기술의 진일보라는 거국적인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술로 우주와 지상을 단 1mm의 오차도 없이 이어줄 그날. 대한민국의 나침판 KPS와 카스는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술로 우주와 지구를 이어줄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